사부인은 참 믿지는 장사는 안 하셨네요. 죽은 애 아빠 보험금에 다 키워놓은 약사 딸에 노후 하나는 아주 확실하게 보장받으셨네. 그리고 저기 청첩장 얘긴데요. 신부 혼주 자리에 성함 올리시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엄마도 아닌데 하객들 보기에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박말순 여사님 성함도 참 요즘 세상에 듣기 드문 성함이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 안에서 말순이네라는 반찬 가게를 18년째 운영하고 있는 올해 62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게는 1년에 문 닫는 날이 딱 이틀이에요. 남편 기일 하루, 그리고 우리 딸 약사 시험 보던 날 하루. 그 이틀 빼고는 명절 아침에도 문을 열었으니 시장 사람들이 저더러 미련하다고 혀를 찹니다. 미련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미련함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름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의로 언니만 내신 집에 다섯째 딸입니다. 또 딸이 나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인제 딸은 고만 보자고 끝말자를 붙여 말순이라 지으셨답니다. 면사무소 가는 길에서 5분 만에 지은 이름이라고 언니들이 평생 놀렸어요. 저도 젊어서는 이 이름이 참 싫었습니다. 어디 가서 이름을 대면 꼭 한 박자 늦게 웃음이 돌아왔거든요. 지금은요, 시장에서 누가 말순아 하고 부르면 저 말고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거 하나는 편합니다. 고향은 충청도 산골입니다. 아버지는 남의 농까지 붙여짓던 농사꾼이었고 딸 다섯에 살림은 늘 빠듯했어요. 저는 새 옷이라는 걸 입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언니 넷을 거쳐 내려온 옷은 제 차례가 되면 무릎이며 팔꿈치가 죄다 반들반들했거든요. 그게 서럽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막내 옷장은 원래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20살 되던 해 봄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사촌 언니가 일하던 시장 반찬 가게에 자리가 하나 났다고 해서요. 처음 맡은 일은 간도 뭣도 아니고 설거지였습니다. 산처럼 쌓인 그릇을 다 헹구고 나면 하루가 저물어 있었어요. 가을이면 옥상에 무말랭이, 가지말랭이를 널었고 겨울이면 가게 앞 연탄난로에서 양은 주전자가 종일 끓었습니다. 그 시절 냄새를 저는 아직도 다 기억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조린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제 입에 넣어주시더니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시고는 이러셨어요. 말순아, 너는 혀를 잘 타고났다. 이 일로 평생 밥 벌어 먹겠어. 그 한마디가 제 인생 미천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아주머니는 장조림 결 찢는 법, 잡채 당면 불리는 시간, 깻잎 한 접에 양념이 고루 스미게 재는 법까지 하나씩 하나씩 물려주셨어요. 깻잎질하는 게요. 한 장 한 장 들쳐가며 양념을 발라야 해서 반찬 중에 제일 손이 많이 갑니다. 아주머니는 그걸 꼭 저한테만 시키셨어요. 급한 손에는 못 맡기는 반찬이라면서요. 그 가게에서 3년쯤 됐을 때 일입니다. 제가 진열해 놓고 판 두부 한 모가 쉬어있던 걸 저녁 마감을 하다가 알았어요. 아주머니는 두부 한 모 가지고 유난 떨지 말라셨지만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외상 장보를 뒤져 그 손님 동네를 알아내서는 이튿날 가게 끝나고 물어 그대까지 찾아갔습니다. 새 두부 한 모하고 제가 만든 콩자반 한 통을 들고요. 그댁 할머니가 문간에 서서 한참을 웃으셨어요. 시상에나 두부 한 모 물러들어 얘까지 온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김할머니, 그 어른이 그날부터 30년 넘게 제 단골이 되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 장사 미천이 처음부터 돈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렇게 남의 가게 부엌에서 14년을 살다 보니 어느새 34이었습니다. 혼기 놓친 노처녀라고 시장 안에 말들이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건너골목 그릇전 사장님이
슬그머니 다리를 놓으셨어요. 저쪽 골목에서 철물점 하는 사람인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요. 맞선이라고 나간 자리에 그 양반은 작업복 잠바바람으로 왔습니다. 그 양반한테서는 쇳내하고 기계 기름 냄새가 났어요. 저한테서 간장 냄새가 나듯이요. 그리고는 앉자마자 첫 마디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저는 딸린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5살 먹은 딸이지요. 애엄마는 재작년에 병으로 먼저 갔고요. 이 얘기부터 듣고 싫으시면 지금 일어나셔도 됩니다. 이름이 김철근이었습니다. 철물점 하는 사내 이름이 철근이라니. 저는 그게 우스워서 그만 웃어버렸는데요. 살아보니 정말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지는 않는 양반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혼사 대답 대신 이렇게 청했습니다. 따님을 먼저 만나보고 싶어요. 어른들 일은 둘째고 다음이 먼저지 싶어서요. 그 다음 주에 시장 골목 중국집에서 셋이 만났습니다. 5살 은혜는 아빠 무릎에 꼭 붙어 앉아 짜장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낯을 그렇게 가리던 애가 제가 단무지를 집어주니까 조그맣게 고맙습니다 하고는 한참 있다가 코를 킁킁대며 이러는 겁니다. 아줌마 손에서 맛있는 냄새 나요. 제 손에 밴 조림 간장 냄새였겠지요. 평생 그 냄새가 부끄러웠던 적은 없지만 자랑스러웠던 적도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 냄새 나는 손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은혜가 거기다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우리 집 반찬은 맨날 김이랑 계란 후라이인데 5살짜리가 무슨 뜻이 있어 한 말이겠습니까마는 저는 그 말에 그냥 정해져 버렸습니다. 이에 밥상은 내가 차려야겠다. 그거 하나였어요. 식을 올리기까지 반년 동안 그 양반은 이틀이 멀다 하고 제가 일하는 가게에 반찬을 사러 왔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가 멸치볶음을 그렇게 사다가 어디에 쌓아두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 철물점 골목 이웃들한테 죄 돌렸더라고요. 저보러 올 핑계였던 거지요. 그해 가을에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부조랍시고 그릇이며 양념이며 한 짐씩 들려보내서 신혼살림 절반이 시장에서 왔어요. 은혜는 저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철군 씨는 애한테 엄마 소리를 시키는 법이 없었어요. 언젠가 제가 서운한 기색을 보였더니 그 양반이 무뚝뚝하게 그럽디다. 엄마 소리는 제 쪽에서 받는 게 아니야. 은혜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지. 맞는 말이라 저는 더 조르지 않았습니다. 이모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밥해 먹일 애가 있고 밤이면 그 애를 가운데 놓이고 셋이 한 방에서 자는데요. 한 번은 은혜가 아끼던 오르골이 고장난 적이 있어요. 태엽을 감으면 발레리나가 빙글빙글 도는 손바닥만한 오르골인데 돌아가신 친엄마가 사줬다는 물건이었습니다. 은혜가 그걸 껴안고 우는데 철근 씨가 말없이 가져가더니 철물점 골방에서 밤을 꼬박 새웠어요. 이튿날 아침에 태엽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저는 그 뒤로 가게 나가기 전에 그 오르골 먼지를 닦는 게 버릇이 됐어요. 은혜를 낳아주신 그분 목까지 잘 키우겠다는 저 혼자 드리는 인사 같은 거였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저는 만사 제쳐두고 은혜 실내화부터 샀습니다. 옷도 가방도 꼭 새 것으로요. 언니 내 옷만 물려입고 자란 제가 그거 하나는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9회를 살았습니다. 크게 이룬 것도 없지만 모자란 것도 없던 제 평생에 제일 따숩던 9회였어요. 은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철근 씨가 밥상에서 자꾸 숟가락을 일찍 놓는 거예요. 입맛이 통 없다면서요. 여름을 타나보다 했지요. 그런데 어느 아침에 세수하고 나온 그 양반 얼굴을 보는데 눈 흰자위가 노랬습니다. 살도 한 달 새 눈에 띄게 내려 있었고요.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자더니 며칠 뒤에 저희 부부만 따로 부릅디다. 진료실 형광등이 유난히 하얗던 것만 기억나요. 의사 선생님이 한참 뜸을 들이다 꺼낸 말은 짧았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손을 써볼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6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반은 석 달을 채우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그 양반은 자기 얘기를 통 안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자꾸 성한 사람들 걱정만 했어요. 하루는 저를 침대 곁에 앉히더니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더군요. 은혜 낳고 얼마 안 돼서 들어둔 보험이야. 내가 가면 은혜 앞으로 8천만 원이 나올 거야. 저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봉투를 도로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제 손을 붙들고 평생 안 하던 긴 말을 했어요. 말씀씨, 돈은 내가 남길 테니 사람은 당신이 남아줘. 은혜 옆에. 그리고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당신한테 제일 미안해. 나는 참 염치 없는 놈이야. 저는 대답을 못하고 그 양반 손만 잡고 쓸었습니다. 은혜는 주말마다 병원에 왔습니다. 한 번은 가방에서 그 오르골을 꺼내더니 아빠 머리맡에서 태엽을 감았어요. 발레리나가 빙글빙글 돌고 그 양반은 눈을 감은 채 끝까지 들었습니다. 태엽이 다 풀릴 때까지요. 다 듣고 나서 은혜 머리를 한참 쓰다듬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딸은 손이 야무져서 뭘 해도 되겠다. 그해 첫눈이 내리고 사흘 뒤에 그 양반은 갔습니다. 염을 할 때 마지막으로 그 손을 잡았는데 손톱 밑에 기계 기름때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걸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그 양반답게 일 다 마친 깨끗한 손으로 가시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 새가 없었습니다. 시댁 어른들 때문에요. 철근 씨 의로는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큰 집 내외가 빈소에 와서 처음 하신 일이 조문이 아니라 셈이었어요. 화장실 다녀오던 길에 큰동서가 시 아주머니한테 소곤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애만 우리가 데려오면 보험금이 어디 가겠어요? 새엄마가 무슨 권리로? 발인 전날 밤에는 시아주머니가 아예 저를 앞에 앉혀놓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재수 씨, 그동안 고생한 건 알아.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지 애를 무슨 수로 키울 거야? 은혜는 큰 집이 데려가는 게 순리지. 그리고 동생 앞으로 보험 든 거 있지? 서류는 이쪽으로 넘기고. 제가 입을 떼기도 전이었습니다. 구석에 죽은 듯이 앉아있던 은혜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붙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을 했습니다. 저 엄마랑 살 거예요. 아줌마도 아니고 이모도 아니고 엄마. 9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저는 하필 그 양반이 영정 앞에서 들었어요. 저는 은혜 손을 마주잡고 시 아주버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셨지요? 은혜는 제 딸입니다. 데려가시려거든 저부터 넘어뜨리고 가세요. 그리고 보험금은 한 푼도 손 안 댑니다. 못 믿으시겠거든 두고 보십시오. 큰 집 내외는 별 미친 여자를 다 본다는 얼굴로 상복자락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발길을 끊었어요. 그 양반 앞으로 남은 건 많지 않았습니다. 설물점은 병원비 대느라 진작에 정리했고 사이던 전셋집 보증금도 마지막 정산을 하고 나니 500만 원 남짓이 손에 쥐어졌어요. 저는 그 돈으로 시장 뒷골목에 보증금 500에 월 15만 원짜리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겨울방은 외풍이 샜습니다. 창틀마다 문풍지를 바르고 밥상 하나를 사다가 낮에는 제 도마자리로 밤에는 은혜 책상으로 썼어요. 이사한 첫날 밤 잠든 줄 알았던 은혜가 어둠 속에서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냄새 나는 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이삿짐에서 그 양반 작업복 잠바를 꺼내줬습니다. 쇳내하고 기름 냄새가 뺀 그 잠바요. 은혜는 그 잠바에서 냄새가 다 빠질 때까지 그걸 안고 잤습니다. 해가 바뀌고 보험금 지급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자 귀신같이 그 주에 시 아주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최수 씨, 그 돈 반은 부모님 제사 모시는 큰집 몫이야. 사람이 도리를 알면 그쵸? 저는 조용히 여쭙습니다. 도리 말씀을 하시니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병원비가 밀려서 제가 전셋집 빼던 날 큰 집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번으로 한 번만 더 전화하시면 그때는 제 입이 아니라 법이 말할 겁니다. 그 뒤로 그 댁 전화는 다시 울리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수익자가 은행이 돈도 은행 이름으로 된 통장에만 넣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지 앞으로 된 통장이 있을 리가요. 49제를 지내고 이튿날 저는 은혜 손을 잡고 은행에 가서 그의 생애 첫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은혜 생일로 하고요. 며칠 뒤 그 통장에 8천만 원이 찍혔습니다. 보험사에서 곧장 들어온 돈이라 저는 그 돈에 손끝 하나 대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일은 통장을 만들어 준 것, 그리고 그날부터 그걸 지킨 것뿐입니다. 돈이 찍힌 날 밤 은혜가 잠들고 나서 저는 파란 볼펜으로 통장 겉장에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은혜 목, 손대지 말 것. 그리고는 시집 올 때 가져온 밤색 보자기에 싸서 장롱 제일 밑바닥에 넣었습니다. 넣으면서 그 양반 사진에다 대고 한마디 했어요. 여보, 이건 당신이 은혜한테 주는 돈이에요. 나는 그날까지 마터만 둘게요. 그 길로 문방구에 가서 두꺼운 대학 공책도 한 권 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훗날 누가 저더러 그 돈 까먹으며 애 키웠다고 손가락질하거든 말 대신 내밀 물건이 하나는 있어야겠다 싶어서요. 공책 첫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혜 실내와 4,500원. 먹고는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14년을 부엌대기로 살았던 그 반찬 가게부터 찾아갔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그새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허리가 예전에 반으로 굽으셨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대뜸 이러셨습니다. 잘 왔다. 나 인제 이 가게 못한다. 네가 해라. 이 가게 손맛은 어차피 네 거였어. 권리금은 무슨 달마다 형편대로 부어. 그러면서 간판에는 제 이름 석자를 걸라고 하셨어요. 도망 못 가게요. 간판 다는 날 저는 처음으로 그 양반 공고함을 열었습니다. 남의 손을 빌리기가 싫어서요. 은혜가 사다리를 잡고 제가 그 양반 드릴로 나사를 박았습니다. 나사 4개 박는데 한나절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그 간판이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을 안 흔들렸습니다. 그 양반 연장이라 그런가 봅니다. 말순임의 반찬. 개업 첫날 첫 손님은 김할머니셨습니다. 콩자반 한 통을 사시면서 그러셨어요. 네 콩자반 기다리느라 두 끼를 대충 때웠다. 그릇전 사장님은 찬통을 하나로 안고 오셔서는 내가 중신을 잘못 써서 네가 이 고생이라고 우셨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잘못 선 중신이 아니라 제 평생 제일 잘든 복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정했습니다. 이 가게는 1년에 딱 하루 그 양반 기일에만 문을 닫겠다고요. 노는 날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가게가 도는 동안은 그 양반 목까지 제가 살아있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이듬해에는 은혜를 서류로도 제 딸로 올렸습니다. 법원에 다녀오던 길에 은혜가 제 팔짱을 끼더니 새로 뗀 등본을 코에 갖다 대고 킁킁 냄새 맡는 신용을 했어요. 이제 이 종이에서도 우리 엄마 냄새 난다. 중학교 3학년짜리가 능청은요.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애먼 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쏟는 걸 들키기 싫어서요. 그렇게 문풍지를 갈고 공책장을 넘기고 그 간판 아래에서 반찬을 담으며 저희 모녀의 18해가 시작됐습니다. 가게를 연 이듬해 은혜를 호적에 올리고 온 그날부터 저는 적금을 하나 부었습니다. 다달이 50만 원씩요. 장롱 및 밤새 보자기를 열어볼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통장은 아빠가 주는 몫인데 그럼 엄마 몫은 어디 있나. 둘째 통장 겉장에는 같은 볼펜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혜 시집갈 때. 그리고는 보자기 속에 그 양반 통장 옆에 나란히 뉘었습니다. 아빠 목, 엄마 목. 그렇게 2개가 됐어요. 50만 원이 말이 쉽지. 어떤 달에는 이가 갈리게 무거웠습니다. 장마에 손님이 뚝 끊긴 달도 있었고 구제역 파동으로 고깃값이 뛰어 장조림을 아예 접은 달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50만 원은 한 번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제 갯돈은 깨도 그것만은 먹겠어요. 장사는 몸에 남더라고요.
무거운 걸 늘 왼쪽으로만 들어서 제 왼쪽 어깨가 오른쪽보다 손가락 두 마디는 낮습니다. 그걸 알아챈 것도 제가 아니라 은혜였어요. 고등학생 때 목욕탕에서 등을 밀어주다 말고 그러더군요. 엄마, 어깨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저울이 그렇다잖니. 한쪽에만 자꾸 시르면 기운다고. 엄마는 네 쪽으로 기운 거야. 농으로 받았는데 그 애는 한참을 말없이 등만 밀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릎은 서서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지요. 언제부턴가 가게 달력에는 한 달에 한 번 동그라미가 생겼습니다. 무릎에 주사 맞으러 가는 날이요. 앞치마 주머니에는 파스가 상비약처럼 들어 있었고요. 하루 종일 간을 보니까 저녁에는 입맛이 없어서 제 저녁상은 맨밥에 물 말아 김치 한 쪽이면 끝이었습니다. 반찬가게 주인 밥상에 제일 반찬이 없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가게를 물려주신 아주머니는 딸내가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셨는데 입동 물어보면 꼭 전화를 하셨어요. 간판 안 흔들리고 잘 붙어 있냐고요. 그 양반이 나사는 끄떡없다고 말씀드리면 껄껄 웃으셨습니다. 은혜는 반듯하게 컸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던 해에 방 두 칸짜리 전셋집으로 옮겨서 그 애한테 난생 처음 책상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그 애는 쥐 책상을 두고도 자꾸 밥상으로 건너와 공부를 했습니다. 엄마 도마 소리가 나야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나요. 야간 자율학습 저녁 도시락은 제가 쌌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도시락이 반에서 유명했다더라고요. 은혜 친구 선엇이 우리 가게 단골이 된 것도 그 도시락 때문이었습니다. 깻잎지 하나만 더 싸달라고 조르던 그 계집애들이 시집간 지금도 명절이면 가게에 들릅니다. 은혜가 약대에 붙던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애가 시장 골목을 목이 터져라 뛰어왔어요. 엄마! 엄마! 나 붙었어. 약대 붙었어. 저는 마침 무침을 버무리던 중이라 두 손이 양념 범벅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목으로만 그 애를 안았어요. 김할머니는 콩자반 값을 내시다 말고 만세를 부르셨고 그릇전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국화빵을 한 봉지 돌리셨습니다. 그날은 시장 골목이 다 우리 집 잔치였어요. 그런데 기쁨은 기쁨이고 고지서는 고지서였습니다. 첫 등록금이 486만 원이었어요. 하필 그 해에 병원에서는 무릎 수술 얘기를 꺼냈고요.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주사로 미루면 되지만 등록금은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딱 하룻밤 마음이 흔들린 적은 있습니다. 돈을 세다 모자라서 장롱 밑 보자기를 꺼내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통장 겉장에 제 글씨가 보였습니다. 손대지 말 것. 저는 보자기를 도로 묶어놓고 그 양반 사진 앞에 대고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잠깐 딴 생각 들었어요. 이튿날 갯돈을 깨고 아주머니께 가계부금 한 달만 밀어달라 사정해서 등록금을 마쳤습니다. 고지서 받은 날 저녁 은행 문 닫기 10분 전에 뛰어들어가 입금을 하고요. 그날 가계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혜 약대 등록금 486만 원. 그 공책이 어느새 6권째였습니다. 은혜 수학 참고서 3만 4천 원부터 486만 원까지 제가 이 손으로 벌어서 이 손으로 쓴 것만 적혀 있는 공책이요. 약사되는 길이 그렇게 길고 험한 줄은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험 전날 밤에도 은혜는 밥상 앞에 앉아 책을 봤어요. 저는 옆에서 괜히 도마질을 했습니다. 썰 것도 없는데요. 시험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개업하고서 그 양반 길 말고 문을 닫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있자니 심장이 벌렁거려서 결국 닫힌 가게 안에 들어가 종일 반찬만 만들었습니다. 은혜가 좋아하는 것만요. 장조림, 깻잎지, 계란말이. 저는 부처님도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아는 게 반찬뿐이니 반찬으로 빌었습니다. 저녁에 시험장에서 나온 은혜가 상호의 그득한 반찬을 보더니 울다가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3공기 먹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 우리 딸 붙었구나. 정말로 붙었습니다. 면허증이 나온 날
은혜는 그걸 들고 저한테 오기 전에 아빠부터 다녀왔다고 했어요. 납골당 유리에 면허증을 한참 대고 있다가 왔다고요. 아빠가 그랬잖아. 나 손이 야무져서 뭘 해도 된다고.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은혜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셨던 그 말을 그 애는 평생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월급을 타던 날에 은혜가 저지른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파스였어요. 약국에서 제일 좋은 걸로 한 박스를 안기더니 제 무릎 주사 날짜에 반차를 내고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하자고 조르길래 제가 그랬지요. 가게 문 닫으면 단골들 밥상은 누가 차리냐고요. 그 애가 입을 삐죽이더니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럼 주사 맞으러는 평생 같이 가자고요. 그래서 달력에 그 동그라미가 저한테는 한 달에 한 번 딸이랑 데이트하는 날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옷이었습니다. 월급 봉투를 받은 그 주말에 그 애가 다짜고짜 저를 백화점으로 끌고 갔어요. 제가 평생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애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옷장에도 새 옷 한 벌은 있어야지. 가격표를 보고 제가 기겁을 해서 도로 걸어놨더니 그 애가 기어이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옷을 곱게 개서 장롱에 모셔두고는 아까워서 입지를 못했어요. 가격표도 못 떼고요. 그 가격표를 저는 6년 만에 뗐습니다. 그 옷을 처음으로 꺼내 입고 나간 날이 우리 은혜의 상견례 날이었거든요. 갑자기 뭔 상견례냐고요? 3년 전 봄이었어요. 백진국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구청 점퍼에 명찰을 달고 다니는 청년이었지요. 백진국. 요즘 총각 이름치고는 구수하다 했더니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라더군요. 일주일에 두어 번 퇴근길에 들러 반찬 두어 가지를 사가는 말수 적고 인사성 밝은 단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 좀 별났어요. 뭘 사가도 꼭 빈통을 씻어서 돌려줬습니다. 18년 장사에 그런 손님은 그 총각 하나였어요. 한 번은 제가 바빠서 계산을 덜 받았는데 이튿날 점심시간에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2,000원을 마저 내고 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네 집 아들인지 참 반듯하게도 컸다고요. 그 총각이 우리 은혜를 처음 본 게 그해 가을입니다. 무릎 주사 맞는 날이라 은혜가 반차를 내고 왔다가 병원 다녀온 김에 앞치마를 두르고 마감을 거들고 있었어요. 진국이가 여느 때처럼 들어왔다가 계산대에선 은혜를 보더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버리더군요. 그리고는 평소 사던 것에 3배를 사갔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 총각이 가게에 오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혼자 사는 총각이 멸치볶음을 그렇게 사갈 데가 없는데 말이지요. 저는 그 병을 압니다. 30년 전에 어느 철물점 사내가 똑같이 알았거든요. 겨울로 접어들 무렵 마감하는 가게 앞에서 그 총각이 귀까지 빨개져서는 저한테 이랬습니다. 이모님, 아니 사장님, 저 따님께 밥 한 끼 청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요. 그걸 왜 나한테 묻나? 은혜 밥은 은혜가 먹는 건데. 말은 그렇게 했어도 순서를 아는 총각이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혜도 싫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둘은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그 양반 기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게 문 닫는 날이지요. 은혜랑 납골당을 갔더니 입구에 양복을 차려입은 진국이가 국화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쥐가 먼저 은혜한테 날짜를 물어봤다더군요. 그 총각은 그 양반 사진 앞에 큰 절을 2번 올리고 한참을 엎드려 있다가 이랬습니다. 어머님, 백진국입니다. 은혜 씨, 제가 아끼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했습니다. 이 총각한테는 우리 은혜를 줘도 되겠다고요. 문제는 그 집 어른들이었습니다. 은혜가 먼저 그 댁에 인사를 다녀왔어요. 아버님 되실 분은 회사 임원인데 점잖으시더라. 어머님 되실 분은 웃음이 많으시더라. 그런데 친정은 뭐 하시냐길래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신다 했더니 어머 착실하시네 하시는데 그 어머 소리가 좀 길더라. 은혜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그 어머가 목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저녁
은혜가 밥상 앞에서 수저를 들다 말고 울었습니다. 낮에 그댁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었다고요. 은혜 양, 하나만 물읍시다. 친정어머니가 낳으신 분은 아니라면서? 그럼 낳으신 분은 어디 계시고 아버지는 어쩌다 돌아가셨대? 보험금 같은 건 좀 나왔겠네. 새어머니가 그걸로 가게를 차리셨나? 은혜는 저희 엄마는 그 돈에 손도 안 대신 분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어머 얘 발끈하기는 다 궁금해서 그러지 였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지만 딸 앞에서는 반찬 뚜껑만 여닫았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이 궁금한 게 많으신 게다. 밥 먹어라 하고요. 이튿날 점심에는 진국이가 가게로 와서 허리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결례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저는 어머님 반찬 먹고 산 놈입니다.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압니다. 자네 어머니는 자네가 아니지 않나. 됐네. 그래, 점심은 먹었고 저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애들 사이가 좋은데 어른이 초를 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장소는 그 댁에서 시내 호텔에 있는 요리집으로 정하셨다더군요. 상견례 날 아침 저는 가위를 들고 장롱 앞에 앉았습니다. 은혜가 사준 그 옷의 가격표 실밥을 잘랐어요. 6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밑에서 밤새 보자기를 통째로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통장 2개하고 공책 6권. 오늘 양가 어른들 보는 앞에서 아이들한테 건네줄 참이었어요. 곧장에 적힌 그날 은혜 시집갈 때가 온 거니까요. 저희 쪽은 저하고 은혜 둘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저쪽 3분은 먼저 와 계셨어요. 아버님 되실 분이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하셨습니다. 사부인, 먼 걸음 하셨습니다. 어머님 되실 분은 앉은 채로 저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고는 어머, 오셨어요? 했습니다. 제 인자, 어질 인자를 쓰신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름값이라는 게 참 사람 따라갑디다.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옷이 아주 단정하시네요. 요즘 백화점에는 없는 디자인인데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물이 상에 오르자 이번엔 이랬어요. 여기 나물이 사부인 가게 것만 하겠어요? 아참, 반찬 장사시면 손에 냄새가 배시겠다. 예식장에서 하객들하고 악수는 어쩌나 몰라? 어머니. 진국이가 낮게 불렀지만 인자 씨는 웃으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칭찬이야 예. 그 다음엔 은혜 차례였습니다. 은혜 양, 낳으신 분은 어떤 분이셨대요? 사진은 있고 얘가 반은 그쪽 필관이에요. 은혜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되실 분이 여보 하고 짧게 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예요. 낳아준 것보다 더한 걸 해주신 분이에요. 얘는 누가 뭐래니? 인자 씨는 술도 아닌 보리차를 한 모금 볼짝이고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웃는 낯 그대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부인은 참 믿지는 장사는 안 하셨네요. 죽은 애 아빠 보험금에 다 키워놓으니 약사 딸에 노후 하나는 아주 확실하게 보장받으셨네. 수덕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저기 청첩장 얘긴데요. 신부 혼주자리에 성함 올리시는 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낳으신 분도 아닌데 하객들 보기에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박말순 여사님 성함도 참 요즘 세상에 듣기 드문 성함이고요. 아예 예식에는 조용히 안 오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하객들이 물어보면 우리 은혜가 뭐라고 해요? 개무라고 해요? 진국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하고 지르는 소리가 방을 울렸어요. 아버님 되실 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은혜는 상 밑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14세 장례식장에서 잡던 그 소나기 그대로였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듣는데 인자 씨만 여전히 웃는 낯이었습니다. 이상하지요? 그 순간 저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차가워졌습니다.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던 그 양반 생각이 났거든요. 저는 은혜 손을 한번 꼭 쥐어주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밤색 보자기를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 그건 뭐예요? 혼수 목록이라도 싸우셨나? 저는 매듭에 손을 얹었습니다. 매듭은 낡아서 소리도 없이 풀렸지요. 보자기 안에서 나온 건 통장 2개하고 노끈으로 묶인 공책 6권이 전부였어요. 인자 씨가 호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웬 헌공책을 상견례에 싸들고 오셨대? 사부인, 아까 3가지를 말씀하셨지요? 첫째, 죽은 애 아빠 보험금. 둘째, 다 키워놓으니 약사딸. 그리고 셋째, 낳으신 분도 아닌데 제가 하나씩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통장을 상건너로 밀었습니다. 보험금부터요. 펼쳐보세요. 인자 씨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님 되실 분이 조용히 집어들었어요. 한 장을 넘기고 그분 눈이 오래 멈췄습니다. 거래 내역이 입금 한 줄뿐입니다. 18년 전에. 예. 보험사에서 은혜 이름 통장으로 바로 들어왔고 그 뒤로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수익자가 은혜라 애초에 제 돈이었던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딸 앞으로 남긴 돈입니다. 저는 그 심부름을 18년 한 것뿐이에요. 원금 8천에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1억이 넘을 겁니다. 정확히는 저도 모릅니다. 통장 정리라는 걸 안 하고 살았으니까요. 은혜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 겉장을 읽었습니다. 은혜 목 손대지 말 것. 그의 목소리가 거기서 갈라졌습니다. 인자 씨 얼굴에서 웃음이 거치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입은 살아있더군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통장을 척척 내놓고 돈 몇 푼 있다고 유세하시는 거예요? 유세요? 사부인, 이 돈은 제 돈이 아니라서 유세가 안 됩니다. 이 보자기에 2억 2천이 들어있어도 저는 지금도 시장 뒷골목 전셋집에 삽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공책 묶음에 노끈을 풀어 첫 건을 아버님 앞에 놓았어요. 두 번째 답입니다. 그럼 은혜는 무슨 돈으로 컸느냐? 첫 장, 첫 줄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안경을 고쳐 쓰고 읽었습니다. 오늘 실내와 4,500원. 거기서 시작합니다. 6권째 가면 이런 줄이 나와요. 은혜 약대 등록금 486만 원. 이 공책에 적힌 돈은 전부 제가 이 손으로 반찬 팔아 번 돈입니다. 사부인 말씀대로 냄새밴 손이지요. 그리고 그 등록금 내던 해에 저는 무릎 수술을 주사로 바꿨습니다. 그 무릎으로 아직도 가게에 서 있고요. 저는 두 번째 통장을 은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그 반찬 판돈에서 다달이 50만 원씩 18년을 부은 겁니다. 곧장 네가 읽어봐라. 은혜 시집 갈 때. 은혜가 통장을 가슴에 안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데 소리를 안 내려고 이를 악무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 싸들고 왔습니다. 양가 어른들 보시는 앞에서 아이들한테 주려고요. 마지막 답입니다. 낳으신 분도 아닌데 하셨지요? 맞습니다. 저는 은혜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17년 전에 저를 이 아이 어미로 올려줬습니다. 등본이 궁금하시면 떼다 보여드리지요. 그리고 사부인, 아까 제 손에 냄새가 밴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맞아요. 우리 은혜가 이 냄새를 맡고 컸습니다. 이 애가 이 냄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고개를 떨구고 있던 은혜가 눈물 범벅인 채로 얼굴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냄새예요. 숟가락 하나 부딪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인자 씨는 보리차 잔을 진 손가락이 하얘지도록 말이 없다가 기어이 그 말을 또 했습니다. 그래도 서류가 있건 통장이 있건 낳은 엄마가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 예식장에 오는 손님이 팔알이 우리 쪽인데 계모가 본주석에 앉아 있으면 남들이 우리 집안을 뭐로 보겠냐고요. 내가 뭘 그렇게 틀린 말을 했다고. 그때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며 큰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백화점에 없는 디자인이라고 하신 저 옷 제가 첫 월급으로 사드린 겁니다. 엄마는 아까워서 6년을 장롱에 모셔뒀다가 오늘 처음 입고 나오셨어요. 아들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그 옷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은혜 양, 저 이 결혼 안 해도 돼요. 우리 엄마 없는 결혼식은 죽어도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님, 제 이름 은혜는요, 아빠가 은혜 알고 살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제가 평생 갚아야 할 은혜가 어느 분한테 있는지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진국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상을 돌아 나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바닥에 두 손을 짚고요. 어머님, 어머님이 혼자석에 안 계시면 저는 장가 안 듭니다. 은혜 씨가 아니라 딴 사람하고도 안 듭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지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지금 사과하세요. 못하시겠으면 저는 오늘 이 방에서 아들로 잡겠습니다. 백진구, 너 지금 애미한테 그게 무슨 소리니? 여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되실 분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분은 먼저 저와 은혜 쪽으로 몸을 돌려 허리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사부인, 은혜 양, 이 사람 남편이 돼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부인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잖아. 우리 며느리감이 약사라고. 그 약사를 누가 어떻게 키웠는지 지금 두 눈으로 보고도 그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당신하고 35년 살면서 오늘처럼 부끄러운 날이 없네. 여보. 저는 그 틈에 통장 2개와 공책 6권을 차곡차곡 보자기에 도로 쌌습니다. 매듭을 다시 묶는 제 손을 그 방에 모두가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이거 오늘 아이들 주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못 주겠네요. 도로 가져갑니다. 제 딸을 계모딸이라고 부르는 집에는 딸도 돈도 못 보냅니다. 이 혼사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청첩장에서 제 이름 빼라 하셨지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첩장 찍을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저는 진국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총각은 아직도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진국이 자네한테는 미안하네.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빈똥 씻어서 돌려주는 그 마음 내가 아네. 그런데 혼인은 사람 하나가 아니라 집안하고 하는 거라서 나는 내 딸을 저기엔 못 들이겠네. 자네는 그만 일어나게. 가자, 은혜야. 은혜가 제 팔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여는데 뒤에서 다급한 소리가 났어요. 사부인, 잠깐만. 아니, 그 통장 얘기를 좀. 이 마당에도 그 여자 입에서 나온 건 통장 소리였습니다. 소매를 잡는 손을 저는 소리 없이 빼냈습니다. 복도로 나서는데 등 뒤에서 쿵 하고 사람 주저앉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상견례 내내 떨리지 않던 손이요. 은혜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14세 장례식장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모녀는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는 도로 장롱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혜는 울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먹고 출근도 하고 주말이면 가게 마감도 도우러 왔어요. 그런데 저녁 7시 반쯤, 그러니까 진국이가 퇴근길에 들리던 그 시간이 되면 그의 눈이 자꾸 가게 문 쪽으로 갔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저는 그걸 못 본 척하는 게 일이 됐습니다. 진국이는 파혼한 이튿날부터 다시 가게에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바뀌었어요. 저녁이 아니라 평일 점심, 구청 점심시간에 왔습니다. 은혜가 절대 없을 시간이지요. 일부러 그러는 거였습니다. 와서는 결혼의 결자도 안 꺼내고 여느 단골처럼 이럽니다. 이모님, 멸치볶음 주세요. 그리고는 꾸벅 인사하고 갑니다. 저는 파운한 집 아들한테 꼬박꼬박 반찬을 팔았습니다. 손님으로 온 사람을 내칠 도리는 없으니까요. 그 총각은 말 대신 멸치볶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양복 차림에 점잖은 어른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사돈 될 뻔했던 그댁 아버님이었어요. 그분은 가게 문지방을 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파혼은 사부인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오늘 사과만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묻지도 않은 그댁 사정을 조용히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친구기는 그날 이후로 집에 발길을 끊었다고요. 일요일마다 어미 밥상에 왔던 아들이 전화도 안 받는다고요. 당신은 서재로 짐을 옮겼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집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셨습니다. 저 사람 개모임에도 못 나갑니다. 며느리감이 약사라고 자랑을 하도 해놔서요. 벌은 벌써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잘 가시라는 인사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이었어요. 손님 뜸한 오후에 그 여자가 왔습니다. 고운 옷에 목걸이까지 갖추고 손에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요. 지난번엔 내가 좀 심했고 이거 얼마 안 됐지만 성이니까 사부인 우리 가게는 반찬값 말고는 안 받습니다. 아니 사람이 성의를 보이면 그리고 저는 이제 사부인 아닙니다. 살펴가세요. 그 여자는 봉투를 도로 넣고 한참을 서 있다가 갔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그 여자가 골목에 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마감 무렵이면 건너편 전봇대 옆에 우두커니 서서 가게 쪽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고요. 용케도 은혜가 안 오는 날만 골라서 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다 오는 눈치였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김할머니가 콩자반을 사러 오셨다가 그러시더군요. 저 옆편네 며칠째 저기 서 있는다. 반찬 훔쳐갈 관상은 아닌데.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열지 않은 문은 문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2주가 넘어갔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밤이었어요. 마감 물청소를 끝내고 나오는데 빗줄기 속에 그 여자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요. 고운 옷이 다 젖어서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못 본 척 셔터 자물쇠를 채우는데 빗소리 너머로 그 여자 목소리가 건너왔습니다. 사부인, 우리 아들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부끄러워서 왔습니다. 저는 자물쇠를 도로 열었습니다. 가게 안에 들이고 마른 수건을 건넸습니다. 그 여자는 수건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얼굴에 대고 있었어요. 우는 걸 감추는 거지요. 이윽고 젖은 머리 그대로 그 여자가 입을 뗐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남의 집 일을 다니셨습니다. 부잣집 부엌에서요. 저는 학교에 도시락을 못 사갔어요. 점심시간이면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 시절이 그 냄새가 죽기보다 싫어서 시집 와서는 그런 거 모르고 자란 사람인 척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부인을 보는데 자꾸 우리 어머니가 보였어요. 남의 집 일 마치고 오면 어머니 손에서 나던 그 부엌 냄새요. 그게 그렇게 못 견디게 부끄럽고 싫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부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제가 저를 못 봐서요. 저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내쫓을 마음도 안 생겼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앞침 하나를 그 여자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절여둔 깻잎 한 접과 양념 그릇을 꺼내왔어요.
깻잎 한 접에 양념 바르면서 얘기합시다. 그 여자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손가락에 가락지를 빼서 주머니에 넣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깻잎질하는 게요. 한 장 들추고 양념 한 번, 또 한 장 들추고 양념 한 번입니다. 그걸 1000번 해야 한 접이에요. 옛날에 제 스승되는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셨습니다. 급한 손에는 못 맡기는 반찬이라고요. 그 여자 손은 급한 손이었습니다. 깻잎이 찢어지고 양념이 뭉치고 소매에 고추장물이 튀었어요. 그래도 그만두질 않더군요. 밤 11시가 넘도록 둘이서 깻잎만 발랐습니다. 사부인은 이걸 몇 번이나 하셨어요? 셀 수가 있나? 깻잎 한 정에 양념 한 번. 그걸 1000번 하면 한 접. 저는 그걸 18년 했습니다. 은혜 도시락에 들어간 게 이 깻잎이에요. 그 여자 손이 멈췄습니다. 도시락 소리예요. 양념 물든 손등위로 눈물이 뚜둑 떨어지는데 그 여자는 소매로 닦지도 못하고 그냥 두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깻잎 한 장을 마저 바르고 나서 저를 향해 고쳐 안고 그러더군요. 사부인, 아니, 은혜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부인이 아니라 은혜 어머님. 그 여자 입에서 처음 나온 호칭이었습니다. 약속 하나만 하시지요. 뭐든 하겠습니다. 적으라면 적고 도장을 찍으라면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앞으로 어디서든 우리 은혜 소개할 일이 있거든 제 며느리라고만 하세요. 누가 낳았네, 누가 키웠네. 그 소리는 평생 입에 올리지 마시고요. 그거 하나 지키시면 이 파혼은 없던 걸로 하지요. 어기시면 그날로 저는 없는 사돈입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싸준 깻잎 뒤통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값을 치르겠다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건 파는 물건이 못 됩니다. 양념이 고르질 않아서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 여자가 웃는지 우는지 모를 얼굴로 골목을 걸어 나가는 걸 저는 문간에서 오래 봤습니다. 그날 밤 집에 오니 은혜가 밥상 앞에서 약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앉아 처음부터 다 말해줬습니다. 사부인이 다녀간 것, 봉투를 물린 것, 골목의 이주, 빗속의 그 말, 그리고 깻잎 한 접까지요. 은혜 눈이 점점 커지더니 끝에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그걸 왜 이제 말해? 말해봤자 네 마음만 흔들리지. 은혜야, 네 마음이 아직 그 총각한 때 있으면 이 결혼 다시 해보자. 반성하는 사람한테 한 번은 기회를 주는 거. 네 아빠라도 그랬을 거다. 은혜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20 몇 해 만에 처음 보는 큰 울음이었어요. 실컷 울고 나더니 그 애가 전화기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더군요. 그날 밤 진국이가 우리 집 골목까지 한달음에 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넙죽 절부터 하고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혼사는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가을로 잡혔고 식장을 정하고 청첩장 차례가 왔어요. 그런데 그 대목에서 제가 고집을 하나 부렸습니다. 혼주자리에 아빠 이름만 올리라고요. 은혜가 펄쩍 뛰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식장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엄마는 괜찮은데 네가 듣는 건 싫다. 조용한 게 좋아. 그 여자 말이 틀려서 그렇게 화가 났으면서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사람이 40년을 저를 뒤로 물리며 살면 그게 버릇이 됩니다. 아이들은 울상으로 물러갔고 며칠 뒤에 이름 없는 시안이 나왔습니다. 고 김철근. 그 옆이 비어있는 청첩장이요. 그런데 그 시안을 신랑 쪽에서 확인하던 날 일이 났습니다. 진국이가 지 어머니한테 그걸 보였던 겁니다. 이튿날 낮에 그 여자가 가게로 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요. 저는 또 돈 봉투인가 했는데 그 여자가 꺼낸 건 청첩장 2장이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 하나, 그리고 인쇄소에 다시 맡겨 세 글자로 도로 박아온 것 하나. 사부인, 그때 제가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주워 담아야지. 사부인이 대신 삼키실 일이 아니에요. 이름 석자 도로 박아왔습니다. 이 이름 없으면 저는
이 청첩장 못 돌립니다. 저는 한참 만에 고쳐진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신부 혼주, 고 김철근, 박말순. 지워졌던 세 글자가 거기 도로 박혀 있었어요. 은혜가 이름 없는 시안을 버리자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가질란다. 이름이 빠져봐야 박힌 이름 귀한 줄 알지. 그래서 저희 집 문갑에 청첩장이 두 장인 겁니다. 한복은 그 여자가 굳이 저를 끌고 가서 맞췄습니다. 사돈끼리 혼주 한복은 같이 맞추는 거라면서요. 한복집 재단사가 제 치수를 재다 말고 그러더군요. 어머님, 왼쪽 어깨가 낮으셔서 폼을 좀 잡아야겠어요. 평생 한쪽으로만 들어서 그래요. 제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는데 거울 너머로 그 여자가 저를 한참 보고 있는 게 비쳤습니다. 그 눈길이 뭔지 저는 압니다. 예순들의 처음으로 제 몸에 맞춰 지은 옷이 생겼습니다. 물려 입지도 얻어 입지도 않은 옷이요. 결혼식 날 아침 저는 가게 셔터에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오늘 하루 쉽니다. 그 양반 길 말고 가게 문을 닫은 건 은혜 약사 시험날 이후로 그날이 두 번째였습니다. 식장은 시장 사람들로 절반이 찼습니다. 김할머니는 꽃단장을 하고 맨 앞줄에 앉으셨고 그릇전 사장님은 입구에서 당신이 혼주인 양 손님을 맞았어요. 남쪽에 계신 주인 아주머니도 올라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네 손맛이 사람 하나를 다 키워서 시집을 보내는구나. 은혜 도시락을 뺏어 먹던 그 계집애들도 아기들을 업고 왔습니다. 저는 신부 측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건너편 혼주석의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여자가 먼저 고개를 숙여 보였어요. 식전에 화장을 고치러 가던 복도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 친구들한테 붙들려 있었거든요. 어머, 근데 신부 어머니가 낳은 엄마는 아니라며. 우리 며느리 어머님이세요. 손맛이 어찌나 좋으신지. 우리 집 밥상판이 그 댁 반찬이에요. 그 이상은 알 것 없고. 복도에서 남의 말을 엿듣고 온 게 제 평생 두 번입니다. 18년 전 장례식장에서 한 번, 그리고 그날요. 식이 시작되고 사돈 어른이 혼주 인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제 며느리는 제가 본 중에 가장 반듯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께서 저기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하객들 앞에서 저를 향해 허리를 숙이셨고 박수가 한참을 갔습니다. 신부 입장 차례였습니다. 은혜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압이 없는 신부는 어미가 데리고 들어가기로 진작에 그 애가 정해준 거였습니다. 사회자가 신부 입장을 외치고 음악이 나오는데 저는 하마터면 첫걸음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곡이었어요. 태엽을 감으면 발레리나가 돌던 그 오르골 곡이요. 아이들이 저 몰래 준비한 거였습니다. 은혜가 제 팔을 꼭 당기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같이 들어가자고. 저는 딸의 팔을 붙들고 그 양반 음악 속을 걸었습니다. 단상 앞에서 진국이가 저한테 먼저 큰절하듯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서야 은혜 손을 받아갔어요. 식이 끝나고 저는 신혼여행 가방을 챙기는 아이들을 조용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밤색 보자기를 꺼냈어요. 매듭을 푸는 건 그게 세 번째였습니다. 통장 2개하고 공책 6권. 6번째 공책은 그날 아침에 제가 마지막 줄을 적어뒀습니다. 은혜한테 읽어보라고 했지요. 은혜목 전부 2억 2천만 원. 시집가는 날 다 줌에서 그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은혜가 첫 번째 통장 날짜를 읽고 그랬어요. 엄마, 이 날짜 아빠 49제 지내고 바로 다음 날이잖아. 기억하니? 나 이날 기억나. 엄마가 내 손 잡고 은행 갔잖아. 은행 가는 따뜻했는데 그때 엄마 손이 차가웠었어. 은혜는 통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식장 화장이 다 지워지도록요. 진국이가 그의 등을 쓸다가 저한테 무릎 걸음으로 다가와 보자기째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 통장 저희가 잘 불려서 저희 딸 시집 가는 날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라. 이건 내 돈이 아니라 네 장인어른 심부름이고 내 약속이다. 심부름은 받아줘야 끝이 나. 18년 심부름이 그날로 끝났습니다. 신혼집은 시장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얻었습니다. 지발로 반찬 가지러 오겠다고요. 오르골은 그 집 안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보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네 첫 엄마가 주고 네 아빠가 고치고 내가 닦은 거니 이제 네가 닦으라고요. 그 여자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 가게 옵니다. 와서는 꼭 깻잎질을 사가요. 지난주에는 이러더군요. 이지 깻잎지는 언제 사도 양념이 고르네요. 천번 발라 그렇습니다. 아이고 합니다. 알고 말고요. 제가 해봤잖아요. 허허. 저는 그 여자가 오는 게 아직도 조금 성가시고 조금 반갑습니다. 그대 일요일 밥상에는 이제 내시 않는다지요. 사돈 어른도 서재에서 도로 나오셨다고 하고요. 청첩장 두 장은 지금도 문갑 서랍에 나란히 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장은 제가 저를 어떻게 대접하며 살았는지고, 이름 있는 한 장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접해 줬는지예요. 저는 두 장을 다 가지고 늙을 참입니다. 낳는 건 배로 하지만 기르는 건 세월로 합니다. 저는 그 세월을 남들이 웃던 제 이름 석자로 살았습니다. 그거면 됐지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도 가게문을 열 거예요. 말순이 내는 연중무휴니까요. 네, 연중무휴 말순 시내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는데 두 군데서 오래 멈췄습니다. 상견례장에서는 그렇게 태산 같던 손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떨리기 시작했다는 대목에서 한 번, 사이다가 터질 때보다 그 떨리는 손에서 더 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부 입장곡으로 그 오르골 곡이 나오는 대목, 아빠도 같이 들어가자고. 그 한마디에서는 저도 그만 안경을 벗어놓고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말수님, 촌스럽다고 평생 놀림받았다는 그 이름 석자. 오늘 여기 모인 수만 명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가 마지막으로 또박또박 한번 불러드릴게요. 박말순. 참 귀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연 남의 집 얘기로만 들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족 사진 찍을 때마다 뒤로 물러서던 분, 상에는 좋은 반찬 다 올리고 당신은 부엌에서 대충 때우던 분, 서류에도 잔치에도 공지사에도 이름 한 줄 못 올리고 그 세월을 다 해내신 분. 말씀님처럼 자신을 뒤로 물리는 게 버릇이 되신 분들이요. 그분들께 이 친정엄마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말씀님도 62에 처음으로 제 몸에 맞춘 옷을 입어봤잖아요.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차례가 온 겁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부터요. 말씀님은 평생 저녁이 물마른 맨밥이었다지요. 여러분 밥상에는 반찬 두 가지 꼭 놓고 드세요. 장마철에 무릎 부는 분들은 파스 미리 부쳐두시고요. 본 말복인데 삼계탕 드시거든 다리 하나는 남두지 말고 당신 그릇에 먼저 놓으세요. 평생 남 먼저 놓고 사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댓글에는 다른 말 마시고 여러분 이름 석자만 남겨주세요. 순자도 좋고 말려도 좋고 촌스러울수록 좋습니다. 그 이름으로 몇십 년을 애쓰셨는지 제가 압니다. 다음 사연 시작할 때 몇 분 이름은 제가 방송에서 소리내어 불러드릴게요. 가슴에 묵혀둔 이야기가 있는 분은 저한테 붙여주시고요. 구독 하나 걸어두시면 친정 오는 길 안 잃어버립니다. 다음에도 속은 시원하고 눈은 뜨끈한 사연으로 올게요. 오늘도 친정 다녀가신 여러분 살펴가세요.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